안녕하세요. 오늘 11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108페이지의 경화한 콘크리트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잠깐만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은 139페이지의 균열 부분입니다. 이 균열 부분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잠깐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균열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게 되는데 구조물의 내력이라든지 내구성, 방수성 및 미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균열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설할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균열 발생의 원인을 보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5.10과 같은 균열 손상의 주요 원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재료적 성질에 관계되는 것이 있고 사용 환경 조건에 관계되는 것이 있고 또 구조, 외력 등에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중에서 재료적 성질에 또한 시공에 관계되는 것도 있죠. 이 재료적 성질에 관계되는 것들은 시멘트의 이상 응결, 콘크리트의 침하, 블리딩, 시멘트의 수화열, 시멘트의 이상 팽창,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진흙분, 반응성 골재 및 풍화암의 사용,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 이런 것들이 재료적 성질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의미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제 다 배워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용 환경에 관계된 것은 환경 온도, 습도의 변화, 부재 양면의 온도, 습도 차, 그리고 동결 융해 작용의 반복, 내부 철근의 부식, 화재 표면 가열, 산, 염류 등의 화학작용 등이 있습니다. 구조, 외력 등에 관계되는 것에는 하중, 설계하중 이내의 것, 또 설계하중을 초월하는 것, 또는 지진 하중에 의한 것, 단면, 철근량 부족, 그리고 구조물의 부등침하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공에 관계되는 것. 이 부분은 또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하는데 그 중에서 재료의 분균이란 분산, 장시간의 비빔, 펌프 압송 시 시멘트량과 수량의 증대, 그리고 타설 순서의 차이, 급속한 타설 속도, 충분한 다짐, 철근, 배근의 산란, 피복 두께의 부족, 조인트 처리의 부적합, 거푸집의 타설, 누수, 지지공의 침하, 거푸집의 조기 제거, 경화전의 진동 및 제하, 초기 양생 중의 급격한 건조, 초기 동해 이러한 것들이 시공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떤 것들로 인하여 균열 손상이 되므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서 여기에 재료라든지 사용 환경이라든지 구조 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설계가 하는 부분이죠. 세 가지는 설계에서 요구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시공에서 요구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잘 파악을 해야만 좋은 품질의 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콘크리트는 경화전 균열과 다음 141페이지의 수축균열, 경화 후 균열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치마 수축균열은 경화전 균열은 치마 수축균열과 플라스틱 수축균열 두 가지가 있었죠.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경화 후 균열인 수축균열은
첫 번째, 건조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있었죠. 건조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1번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도 균열이 있었습니다. 이 온도 균열에 대한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고요. 세 번째로는 144페이지에 보시면 허용 하중에 의한 휨 균열이 또 있습니다. 허용 하중에 의한 휨 균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추가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휨 균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행해져서 그 성질에 관해서는 설계법에 도입되는 단계까지 발전되어 비교적 많이 해명되었습니다. 그 성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성질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균열폭은 철근의 응력에 거의 비례하여 정대한다. 균열폭은 철근의 피복 두께에 지배되고 철근 위치의 균열폭은 피복 두께에 거의 비례한다. 보호의 인장 부분에 철근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균열 분산에 효과적이고 철근 비보다 철근 개수를 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철근의 지름의 영향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수업 시간에 인장 철근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 특성을 고려하여 많은 균열식이 제한되고 있으나 ACI에서는 제저리 루츠의 연구에 기초해서 이러한 균열 억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균열 계산식을 이용해서 최대 균열 폭을 어느 한도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허용 균열 폭은 각종 환경 조건에 대하여 표 5.11과 같은 값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표 5.11은 허용 균열 폭 제한 값입니다. 각각의 제한자에 따라서 최대 균열 허용 폭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145페이지까지 이렇게 균열의 최대 균열 허용폭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균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108페이지로 돌아와서 경화한 콘크리트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화한 콘크리트의 중량입니다. 콘크리트 중량은 사용하는 골재의 종류에 따라 변하지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의 배합, 건습의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콘크리트 중량은 단위 질량 또는 기건 비중으로 나타냅니다. 각종 골재를 이용한 콘크리트의 비중을 표 5.2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골재와 굵은 골재로 중정석을 사용했을 경우 이때는 중량 콘크리트가 되며 기건 비중이 3.4에서 3.6 이 정도가 되죠. 그리고 자철광 그리고 굵은 골재는 철편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기건 중량이 3.8에서 5.12 정도까지 중량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보통 콘크리트는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2에서 약 2.4 정도의 기건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량 콘크리트는 가벼운 콘크리트죠. 이때는 장골재와 굵은골재를 이렇게 섞어 쓰는데 팽창 혈암을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에서 1.7 정도. 기포 콘크리트의 기포를 이제 나오게 해서 무게를 가볍게 한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0.5에서 1.2 정도의 비중을 나타내니까
물의 비중이 1.0인 것을 감안하면 이 기포 콘크리트는 물에 뜰 수 있는 콘크리트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강도라고 하면 보통 압축 강도, compressive strength를 말합니다. 이것은 압축 강도가 다른 강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특히 철근 콘크리트 부지의 설계에서도 압축 강도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한 압축 강도로부터 다른 강도와 콘크리트의 품질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압축 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 양생한 재령 28일의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댐 콘크리트에서는 재령 91일의 압축 강도를, 포장 콘크리트에서는 재령 28일의 휨 강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을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로 재료 품질의 영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 품질의 영향에서는 시멘트, 골재, 혼합수 등이 모두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합의 영향입니다. 이 배합의 영향은 물 결합 제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물비설이 있고 시멘트 공급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배합의 영향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기량의 영향이 있습니다. 공기량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시공 방법의 영향입니다. 이거는 혼합 방법이 있으며 진동 다짐이 있고 또 성형 압력 이런 것들이 다 시공 방법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생 방법 및 재령의 영향입니다. 양생 방법에서 건습의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양생 온도가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또 재령도 물론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압축 강도를 우리가 얼마가 나올지를 시험하는 이런 시험 방법의 영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책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재료 품질의 영향입니다. 재료 품질 중에서도 시멘트는 콘크리트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콘크리트의 강도는 사용 재료의 품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골재가 강경하고 물 결합 제비, 양생, 기타 관련 요인이 일정하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시멘트의 종류와 시멘트의 강도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자, 시멘트의 강도와 압축 강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FC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입니다. F는 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파괴 시의 강도, C는 압축 강도입니다. compressive strength. 따라서 이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여기에 시멘트의 강도값 K입니다. 곱하기 그리고 상수 A에다가 시멘트 물비 시멘트 물비와 그 다음에 상수과 B를 합한 것을 강도를 곱해서 압축 강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에 의하여 시멘트의 강도에 따른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멘트의 강도가 일반적으로 모두 같고 차이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골재가 시멘트 다음으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골재는 시멘트 풀의 강도보다 골재의 강도가 보통 큰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골재 강도의 변화는
콘크리트 강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 경량골재나 약한 석편을 많이 포함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지는 그러한 경향이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 강도가 고강도가 될수록 골재의 영향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콘크리트가 일반적으로 파괴가 될 때는 이와 같은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가 이제 그려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에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들이 다 골재입니다. 골재인데 일반적으로 골재의 강도가 굵은 골재죠. 굵은 골재의 강도가 콘크리트의 시멘트 풀의 강도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압축 시험을 하게 되면은 골재는 파괴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골재의 사이에서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콘크리트의 강도가 고강도가 될수록 시멘트 풀의 강도가 월등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시멘트 풀에서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골재를 따라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골재가 약하게 되면은 고강도 콘크리트의 가장 약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강도로 갈수록 골재를 아주 강한 견고한 골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그림 5.7은 인공 경량 골재를 사용한 경우의 압축 강도의 경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80에서 100메가파스칼 정도에서는 보통 천연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Y축은 압축 강도를 나타내고 있죠. 압축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X축은 시멘트 물비입니다. 이거는 시멘트가 분자로 가 있고 물이 분모로 와 있으니까 이게 크다는 얘기는 시멘트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멘트의 양이 물의 양의 이렇게 결국 이제 물 시멘트 비율은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되겠죠. 거꾸로 역수니까. 그래서 물 시멘트 비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보면은 물 시멘트 비가 이렇게 감소함에 따라서 즉 시멘트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압축 강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꽃표가 된 부분은 강물에 화산 경량 골재로 그러니까 장골재는 강모래를 쓰고 그 다음에 구름골재는 화산 경량골재를 쓴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강도는 물론 낮지만 이 정도에서 이렇게 꺾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모래 강자갈을 쓴 경우 지금 직선으로 나타낸 이 부분입니다. 강모래 강자갈을 이렇게 쓴 경우에는 아주 직선적으로 이렇게 시멘트의 증가에 따라서 강도가 증가하는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천연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천연골재는 견고하고 부착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시멘트의 양에 따라서 시멘트 물비가 커질수록 압축 강도가 커지는 이러한 경향이 월등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골재의 표면이 거칠수록 골재와 시멘트 풀과의 부착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순도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는 강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 3.5.3에 보시면 보통 골재와 부순도를 사용한 콘크리트 강도 비교입니다. 강자갈 분의 부순돌 콘크리트니까 이게 1보다 크면은 부순돌로 이루어진 콘크리트가 더 강도가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부분의
압축 강도나 인장 강도나 휭 강도에서 이렇게 1.2에서 1.35 정도의 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 결합제비가 일정하더라도 굵은 볼재의 제대 치수가 클수록 콘크리트의 강도는 작아지며, 이러한 경향은 5.8 그림에서 같이 이렇게 부배합일수록, 이 부배합이란 것은 시멘트를 많이 사용한 콘크리트입니다. 시멘트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이렇게 굵은 볼재 제대 치수가 클수록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혼합수의 영향입니다. 이 혼합수는 음결수라고도 하고 또는 하는데, 이 혼합수는 콘크리트의 다른 재료에 비해서 영향을 적게 받는 재료이나 수질은 이 콘크리트 강도나 시공 시 연결 시간, 경화 후의 콘크리트의 재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7절에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이 4.7절에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94페이지에서 이 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합의 영향입니다.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물 결합제비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강도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물 결합제비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1919년 D.A. 아브람스에서 제창된 이론으로서 깨끗하고 강경한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워커블하고 플라스틱하다면 콘크리트의 강도는 시멘트 풀의 물 결합제에 비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관계식은 이와 같습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FC는 이 콘크리트 품질에서 정해지는 상수 B의 X승입니다. X는 물 결합제비고 분의 A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 5.9입니다. X축은 물 결합제비를 나타내고 있고요. Y축은 압축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 결합제비가 작다는 것은 시멘트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죠. 물이 적게 들어간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 결합제비가 물하고 시멘트의 비죠. 물 결합제비가 작아지면은 작아질수록 압축 강도는 이렇게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물이 적게 들어가는 만큼 비례해서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선형으로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의 양을 적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925년 아이리즈에 의해서 제창된 시멘트 물비설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 보면은 압축 강도와 시멘트 물비와의 사이에서는 직선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공식은 FC는 A 플러스 B에 W분의 C는 AX 플러스 B로서 AB는 실험 상수입니다. 여기 보면은 시멘트 물비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압축 강도의 크기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멘트 공급비설입니다. 1921년 A.N. 탈보스에서 제창된 이론으로서 콘크리트 강도는 공급, 시멘트 비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설입니다.
FC는 A 플러스 B의 V분의 C인데 이 V는 콘크리트의 내부의 공극의 용적이며 C는 시멘트의 절대 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매우 된반죽의 콘크리트에 공극이 남는 경우 특히 A 콘크리트 등에서 잘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이 Y축은 압축 강도이고요. 이 공극 시멘트 비는 뭐냐면은 시멘트의 최적분의 공극의 최적입니다. 그래서 시멘트의 최적분의 공극의 최적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강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거꾸로 또 이거는 시멘트 공간비입니다. 공간비인데 이거는 공극의 최적과 시멘트의 최적분의 시멘트의 최적. 이거는 시멘트 최적이 많아지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지면은 이렇게 압축 강도가 커지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배합의 영향 중에서 물 결합체 비설, 시멘트 물 비설, 그리고 시멘트 공급 비설까지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은 공기량의 영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량의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AE 콘크리트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물 결합제비가 일정한 콘크리트에서 공기량이 1% 증가하는 데는 압축 강도는 4 내지 6%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E 콘크리트의 경우에 소요되는 워커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단위 수량이 적게 되기 때문에 워커빌리티가 일정한 경우에 단위 수량이 적게 되고 공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강도는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와 AE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림 5.12를 보면은 이 5.12는 공기량과 압축 강도와 단위 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렇게 공기량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압축 강도는 이렇게 감소하는 이러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 방법의 영향입니다. 자, 시공 방법 중에서 혼합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합 방법은 이 혼합 시간이 길수록 시멘트와 물과의 접촉이 좋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도는 증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빈배합일수록, 빈배합은 시멘트가 적게 들어간 그런 콘크리트죠. 군골재 최대치수가 작을수록 된반죽일수록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충분히 혼합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믹서 형식과 용량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서 정해야 합니다. 한편 콘크리트를 혼합한 후에 방치하는 것은 물을 가하지 않고 다시 충분히 균일하게 되도록 다시 비비면 일반적으로 강도는 증대합니다. 그러나 워커빌리티가 나쁘게 되고 다짐이 곤란하게 되므로 오히려 강도가 저하하는 경우가 있으니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죠.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한 후에 다시 비비는 작업을 되비비기라고 합니다. 리템플링이라고 하죠.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엉기기 시작하였으나 비빈 후 시간이 상당히 지났거나 또는 재료가 불리한 경우에 다시 비비는 작업을 거듭 비비라고 하고 리믹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되비비기와 거듭 비비기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동 다짐입니다.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짐을 할 경우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강도가 크게 되지만
묽은 반죽은 효과가 적습니다. 이것은 진동에 의하여 콘크리트 속의 기포가 작아지며 치밀한 콘크리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압축 강도에 미치는 다짐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 그림 5.14인데요. 여기 보면은 충분히 잘 다져진 콘크리트의 경우에 이렇게 물시멘트 비에 따라서 압축 강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진동기로 다짐한 경우와 다짐봉으로 다짐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다짐이 불충분한 콘크리트는 물시멘트 비가 이렇게 적어지더라도 강도의 증가가 많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묽은 반죽의 경우에는 진동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재료 분리가 되어 강도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는 이 다짐 시간을 너무 길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응결 도중 적당한 시기에 30분 내지 2시간 내에 재진동을 하게 되면 강도가 오히려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성형 압력입니다. 콘크리트는 성형시에 가압하면 또 가압하여 경화하면 일반적으로 강도는 크게 됩니다. 이것은 가압에 의하여 기포나 잉여 수분이 배출됨으로써 강도가 증대되게 됩니다. 특히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중에서 재료 품질의 영향, 그 다음에 배합의 영향, 그 다음에 공기량의 영향, 그 다음에 시공 방법의 영향까지 오늘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